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네요. 네, 아주 활기차입니다. 예. 죽을 지경인데.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그 4만이 모인 촛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촛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일이었고요. 네. 또 근무일이었는데 광복절 하루 앞둔 어제 저녁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글쎄요, 그 지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광장이 꽉 찼거든요. 예, 뭐 하여간 4만 명인데 네. 경찰 추산은 지난번에는 15,000이라 하더니 또 이성환 경찰청장이 연인원을 세겠다라고 하더니 어제 추산은 7,500명이었습니다. 연인원을 세면 더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이러니 경찰이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예. 아니 이거 저기 촛불 사진에 이게 숫자만 세도 7,500원 더 나오겠다. 예, 아마 동원된 경찰 수가 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 텐데 말이죠. 네. 자, 뭐 어제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종교인 모습도 많았어요. 수녀님 모습도 있었고 스님들도 참 많이 보였고 목사님은 어떻게 좀 구별이 잘 안 돼서 뭐 하여간 종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으시니까 뭐 많이 오셨겠죠. 또 목사님들도 종교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면에서 아주 크게 다루던데요. 네. 한국일보는 요 며칠 전부터 정상화되면서부터 촛불 민심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들을 매일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 사주 없는 신문이라니까 이게 신문이 신문다워지는 겁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참 이 관련해서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네. 그 언론사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믿을 만한 신문, 그 또 신뢰할 만한 신문 하고 영향력이 있는 신문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네.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아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한국기자협회 회원사 소속 현직 기자,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에는 방송사 또 통신, 신문, 네, 뭐 그 정도죠. 뭐. 네, 그 기자들이 이제 사실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네. 여기에 소속된 현직 기자 304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5.6%입니다.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 신뢰도가 아니라 네.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는 KBS였고요. 네, 뭐. 그 뒤를 조선일보, YTN, 한겨레, SBS, 경향신문이 이었고요. 가장 신뢰하는 신문사는 어디냐, 언론사는 어디냐, 신문, 방송 다 포함해서 말이죠. 한겨레, 경향신문, KBS, YTN, 조선일보, SBS,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순이었습니다. 꼴찌가 어디예요? 글쎄요, 사례가 총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름 든 것 중에서 꼴찌는 동아일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동아일보만도 못한 네.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와 어딘지 알겠다. MBC입니다. 마봉천. 예. KBS와 함께 국내 양대 공영방송으로 꼽혔고요. 한때는 KBS를 누르고 신뢰도 1위를 기록한 바 있었던 MBC. 영향력 0.7%, 네. 신뢰도 0.5%. 김재철이 정말 참 예. 훌륭한 사장이었구만. 예, 그렇습니다. 한 방에 보내버렸구만. 사장 하나가 이게 방송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아이, 사장뿐만이 아니죠. 이제 보도국장도 있지. 네. 그러니까 그 MBC의 추락은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그 2011년만 하더라도 네. 같은 조사에서 영향력 3위 네. 13.8%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0.7%가 됐고요. 신뢰도 같은 경우 4위였습니다. 8.3%였는데 이번엔 0.5%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맞아. 급전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재벌을 갖다가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놨구만. 그렇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경향신문이 1.6%인데 MBC는 0.7%.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동아일보가 1.1%인데 MBC는 0.5%. 동아일보만도 못한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기자들은 67.4%가 네. 언론 자유 MB 정부 당시와 비슷하다. 형편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리고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정수정학회 MBC 비밀회동 보도를 했잖아요. 네. 69%가 내가 최성진이라도 기사화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69%밖에 안 돼요. 글쎄 말입니다. 나머지 31%는 뭐 하는 놈들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신뢰할 만한 언론사로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꼽힌 정도면은 뭐 한 32%는 뭐 이해할 만하네. 네. 보수 언론 기자들도 뭐 그만큼 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조사 결과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기사입니다. 네. 자, 6일째 통일부 장관. 사실은 어제 그 개성공단 이 정상화 결과를 놓고 가장 반색하고 행복해했어야 했는데 네. 이 양반 어떻게 이런 말을 했네요. 무슨 얘기를 했대요? 7차 남북 간 실무회담이 열리는 날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북한이 결국 이제 개성공단을 파행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회담 결과가 잘 돼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개성공단 파행을 일으킨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네. 뭘 잘하느냐, 뭘 못하느냐 하면은 제일 못하는 게 국내 정치고 예. 제일 잘하는 게 대북 관련이에요. 아니 무슨 뭐 무조건 그냥 북한식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쓴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지금 북한이 신세가 딱 오니까 예. 그게 이제 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게 합리적 보수들도 좀 그런 한계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햇빛 정책이 끌려가는 정책이라고 뭔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근혜식을 밀어붙이기가 예. 그게 통하니까 안 통하면은 이제 칭찬을 못 하지만은 예. 통하니까 이제 칭찬하는 건데 예. 그런 점을 아마 다행인지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게 정신없는 인간이죠. 예. 아니 속 마음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아유 참 진짜 수준하고는 아이 오늘 경향신문 그 이면에 관련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우리 저 게시판에 조애님이 그 우리 국민 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가 여러 외신 브리핑 가운데 단연 으뜸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훌륭한 정치자구만. 예. 그 가치를 안 해. 예, 저도 뭐 공감하는 바가 뭐 100% 정도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한 1000%. 한 1000% 됩니다. 예. 황준호 기자는 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제 또 이런 시사평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사평론을 또 평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전문인데. 예, 황준호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뉴스의 맥락, 그 행간을 짚어내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뭐 그럼요. 남의 기사 오락가이에서 읽어주는 정도의 그 평론이라면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죠. 아, 그래서 자꾸 사람 찔리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별 말씀 하세요. 우리 서영석 기사도 아주 행간을 제대로 짚으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였어. 황준호 기자의 외신 브리핑, 한반도 정세 브리핑은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브리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기자입니다. 우리 황준호 기자. 예. 자, 뭐 개성공단 뉴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세법 개정안 관련한 뉴스 계속해서 얘기해야죠.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기획재정부가 중산층 증세라는 비난 때문에 하루 만에 내놓은 세법 개정안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급히 만들었으니 당연히 허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일 그러니까 그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인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는 빵원이다. 영원이다. 한 푼도 세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쿨하다는 얘기지. 3,450만 원 이상이면은 뭐 월 10,000원씩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애초에 세법 개정안이 마련됐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며칠 만에 원점으로 바꿔라.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으니까 5,500만 원부터 세부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꿨는데 3,450만 원도 말하자면 세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상당수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액수를 뭐 대략 따져보니까 연 2만 원이라는 겁니다. 한 푼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는 연 2만 원입니다. 연 2만 원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푼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 푼도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그런 주장.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뭐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뭘. 2만 원 뭐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있겠죠. 2만 원이 뭐 돈으로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많아요. 뭔 얘기냐면은 예. 사실 이 구간에 있는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 혹은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세금 10,000원, 2만 원 내는 거 아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3,450만 원이면은 월 한 280만 원 정도 받죠. 예. 세금 떼고 하면은 230만 원 정도 받겠네. 예. 그 사람이 2만 원 세금 더 떼서 228만 원 받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모레 굶어 죽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열을 받느냐. 어제 한겨레신문 일면 톱 제목도 그거였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세금 빼빠지게 내는데 저기 1년에 22조 원이나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돼요. 예. 법인세 최고 세율에도 훨씬 못 미친단 말입니다. 온갖 혜택을 받아가지고. 부자 대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우선 받아내고 그래도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서민들에게 손을 벌려야지. 22조 원에 이게 16%라면은 한 25% 받으면 9%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10%라고 따지면은 삼성전자에서만 2조 2천억 원을 갖다 세금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대한민국의 월급쟁이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저 세법 개정안 원안대로 해가지고 2조 5천억 더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전자 한 방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애꿎은 월급쟁이만 세금 더 뜯어가느냐. 그게 불만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고소득 자산가에 대해서도 아무 세금 더 걷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예. 야, 이런 핵심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경향신문이 짚고 있습니다. 예. 오미연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훌륭한. 소득 대기업이 6배 늘 때 또 개인이 1.8배 늘 때 세금 증가율은 엇비슷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금을 걷는 게 말이죠. 이게 사실은 소득 재분배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왜 똑같이 세금 걷지? 부자는 많이 걷고 없는 사람은 적게 걷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세금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도 가서 살아라 그러세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은 사회 통합 이거는 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하면 바로 그때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부잣집 털고요. 범죄로만 이어지면은 괜찮아요. 예. 나중에 사회 혁명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아주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자, 선대인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가처분 소득은 532.9% 증가한 반면에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86.4%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직원에게 임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쌓아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 법인이 낸 세금 증가율은 151%, 개인 소득 증가율은 141.5%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6배 소득이 늘었을 때 또 개인이 1.8배 소득이 늘었을 때 세금 증가율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러니 이게 양극화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개인과 대기업이 비슷하게 소득이 늘었을 때 그때 세금 증가율이 비슷해야 맞는 건데 지금은 개인은 1.8배, 대기업은 6배 소득이 늘었을 때 세금 증가율이 비슷하니 기업은 뭐 쌓아두는 돈이 넘쳐나는 거고 개인은 뭐 그냥 버는 족족 이렇게 또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오면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라디오 방송에서 숫자가 많으면은 듣기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거는 하나 해야 돼요. 네. 이게 이명박이가 한 나쁜 것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바로 이건데 예. 이게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거예요. 영업이익이 500억 원 이상 나는 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더 낮춰준 거야. 예. 그것도 무려 3%나. 예. 그러니까 배부른 자가 더 배불러지고 가난한 자는 더 배 쩔쩔 곪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이. 자, 여당의 어제 그 발표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 계속 가겠다. 네. 복지 공약 지키겠다. 네. 복지 공약 지키겠다. 그건 참 가상합니다. 그런데 증세는 없다. 도대체 그럼 어디 가서 그 필요 자금을 끌어온다는 겁니까? 지하 경제 양성 안 되잖아. 어제 여당이 내놓은 거는 내년도 4%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네.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아니 그 성장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불확실한데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4% 성장을 한다는 건가? 올해도 따져보면은 2%대 후반을 후반의 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 너무 앞서간다. 너무 억측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조선일보 기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해라. 솔직하게 복지 안 한다고 해라. 복지 안 한다고 해라. 뭐 이런 뉘앙스를 어제부터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복지하고 무슨 왼수가 졌어요? 왜 그렇게 복지를 싫어하나? 자기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니까 세 부담을. 결국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내야 되는 건데 부자들을 옹호하는 조선일보로서는 뭐 그게 마땅할 리가 난 없죠. 뭐 복지하고 혹시 그 복시하고 원수인 줄 알았어. 글쎄요. 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 피소당했다. 앞서 황준호 기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통과.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서영석 기사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귀족 노조 운운하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또 해외 공장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현대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초일기인데 귀족 노조가 파업 초일기다.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해외 공장 가동률을 높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고 우리 세금 좀 제대로 내라 그러세요. 현대자동차가 또 저 해외에서 그 정규직처럼 비정규직 쓰면서 또 그런 정규직 예우는 또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인도의 무슨 노동부로부터 1조 2천억짜리 뭐 무슨 피소 당하겠지. 네. 그 뭐 우리 우석훈 박사라든지 선대인 소장 얘기로는 뭐 지금 해외로 나갈 거야. 우리 이렇게 또 기업하기 힘들게 만들면 이 막에 그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그래 가봐. 거기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 가서도 한번 그렇게 노동자 탄압하고 착취해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해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예. 그게 좀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이 말이죠. 예. 자기 나라 노동자들은 존나게 탄압을 해도 외국 기업에서 또 그러면은 못 봐줘요. 그렇죠. 참 웃겼어. 그러니까 삼성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갔더니 이렇게 1,200억 피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정부로부터 말이죠. 그죠? 정신 차려야죠.
자, 또 뭐 국민일보 7면을 보면은 네. 전두환 씨 측이 가족 회의를 급하게 열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예. 자, 오늘 한국일보 21면을 보면은 광복절을 맞아서 오염된 국어사전을 낸 이윤옥 한일 문화 어울림 연구소장의 그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장군이란 말 이거 일본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예. 동장군이 일본 표현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해서 패한 프랑스를 두고 영국 기자가 제너럴 프로스트라고 표현한 것을 일본이 후쇼군이라고 썼고 그 표현을 우리 사전이 동장군으로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사전 속에서 그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짚고 나서 그런 다음에 써도 쓰자 이런 얘기가 바로 이윤옥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제너럴 프로스트 하면 서리 장군이시구만. 네, 그렇습니다. 네, 동장군이 아니고. 예. 인꼬 부부라는 말도 있는데 네. 인꼬가 앵무새 아닙니까? 네. 앵무새 부부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앵무새의 일본식 표현이 인꼬인데 네.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아. 예. 뭐 금술이 좋은 부부로 인꼬 부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앵무새 부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인꼬가 일본 말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돈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양돈. 돼지 치기로 이렇게 순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돈. 양돈. 그렇습니다. 예. 자, 대리치기 오케이. 이런 기사가 또 이제 한국일보에 실렸고요. 네. 자, 요즘 자동차 보면은 참 전자기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미 자동차 내부에 10개에서 40개의 작은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뭐 블루투스, 무선 타이어 센서,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참 우리 국민 TV 라디오에게는 희소식인데 무선 인터넷들이 다 이제 자동차에 장착이 돼서 무선 인터넷 라디오가 청취하기 참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네. 해커가 만약에 독한 마음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차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운전 중에 핸들이 갑자기 먹통을 빗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것이 미국에서 시연됐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동아일보 12면 한번 보시죠. 전자기기가 하도 많이 부착돼 가지고 자동차가 오작동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울신청사 우리가 어제 뭐 촛불 집회가 열렸던 서울시청 앞 광장 그 앞에 보면은 그 옛 시청사 뒤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로 된 건물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오세훈이 때 설계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네. 찜질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 여기에 에어컨을 꺼서 그렇구나. 네, 그 아주 보기 흉한 네. 건축물로 또 꼽히기도 했는데 네. 냉방을 중단하니까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전면 유리로 건립됐는데 뭐 하여튼 설계 단계부터 찜질방이 이미 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 저 타워 팰리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유리로 돼가지고 그 뭐 사람들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별 인기가 없다 그런 얘기도 나돌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한 직원은 매점에 내려가서 대짜리를 구입하고 얼음물을 하루 종일 마셔대고 있지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네, 오세훈 덕입니다. 오세훈 덕입니다. 예, 오세훈 덕이 아주 뭐 찜질방 무료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무상이야. 예. 자, 오늘 그 저희가 그 세상 만사 대신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진격의 댓글녀라는 소리꾼 최용석 씨가 만든 진격의 댓글요. 진격의 댓글녀. 아, 나 그때로 봤는데. 네. 자, 우리 국민 TV에서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간에 오케이.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예. 뺐는데 예. 지금까지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뭐 할 건 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진격의 댓글요. 지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느 때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모를 것 같기도 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인고 하니? 언제부턴가 커다란 거인들이 나타나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거인은 아니고 하는 짓이 엠비영한다고 해서 엠비라고 불리던 괴물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고 나라의 온 강줄기를 갉아먹고 사라진 일이 있었으니 그 후 사람들은 이 괴물과 거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를 뺑 둘러 성을 쌓았다. 다시 거인이 와도 끄떡하지 않을 높고 튼튼한 성을 쌓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성을 훌쩍 넘는 거인이 나타났다. 거인은 머리에 야구모자 눌러쓰고 목도리 눌러서 얼굴을 가리고 외투를 걸쳤구나. 성을 깨부수며 한달음으로 넘어오니 거인의 목도리가 펄럭 그 끝에 붙어있던 대그에 쓰였으되 마대인 걱정원, 손에는 컴퓨터 자판을 두 달이니 이 모양을 본 시민들이 저것은 거인 댓글려로구나. 그때여 댓글려 공격을 시작한다. 잔치집이란 잔치집은 이 잡듯이 뒤져서 홍어란 홍어는 싹쓸이 제 입속으로 아그작 어떠한 시민들이 북쪽에 대고 인사만 허여도 꿀꺽, 붉은 옷만 입고 있어도 꿀꺽, 이름이 민주인 시민들도 모두 꿀꺽 잡아삼키니 이래서는 못쓰겄다. 돌 던지고 활을 쏘고 저항을 해보아도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외투 걸쳐 입은 댓글녀를 무찌르지 못하는구나. 거인 댓글녀는 온 도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먹고서는 쿵쿵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언제 또 댓글녀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하고 모두 모여 도성 방위 계획을 세우는데 댓글녀의 외투와 모자 목도리가 창칼도 뚫지 못하는 갑옷과 같으니 어떻게 하면 댓글녀가 모자와 목도리 외투를 벗게 하겠는가. 이때 한 사람 썩 나서며 옛 이야기 중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자는 내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이야기대로라면 태양은 장렬하게 나그네를 비추어 너무 더운 나머지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 태양이 내기에서 이겼다 하였으니 우리도 이 이야기에 비추어 태양을 만듭시다.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 하였다. 또다시 거인 댓글녀가 도성을 침략하니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드네. 시민들 추산 10만, 경찰 추산 1만 2천, 촛불이 한자리에 모여드니 커다란 횃불 태양같이 활활 타오른다. 한여름에 아스팔트 아지랑이 일렁이듯 열기가 가득 하니 그때여 댓글여 아이고 더워 외투를 벗고 목도리 벗고 모자까지 벗었구나.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인의 모습 보더니만은 아니 저 거인 댓글녀는 수첩 공주로구나. 시민들 하는 말이 원판 김새는구만. 수첩공주 이제 그만하라 하니 거인 댓글녀 시민들에게 하는 말이 병 걸리셨어요? 두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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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울리면서 촛불을 들고 모여보세.
소리꾼 최용석이 만든 진격의 댓글녀였습니다.